자, 어느덧 우리가 네 번째 단원인 원소들의 화학결합과 물질의 생성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이전 단원에서 배웠던 원소, 그리고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이전까지 학습 내용이 잘 숙지되어 있지 않다면 복습을 꼭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오늘 7차 시는 영상 길이가 좀 짧죠? 그래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좀 해볼 수 있는 과제가 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7차 시 그 항목에 과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합시다. 교과서 39쪽부터 43쪽까지 원소들의 화학 결합과 물질의 생성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39쪽에는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이라고 해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먼저 1번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소, 탄소, 질소 이런 원소들이 그 원자 하나하나 상태로 존재할 때는 그들의 성질을 잘 띠지 못해요. 즉 그런 원소들이 서로 여러 개가 결합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변을 이루는 여러 가지 물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괄호에 들어갈 말은 이러한 원소들이 화학 결합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화학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었죠. 자, 계속해서 이번에 옥텟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3번부터 볼게요. 3번 주기율표의 18족 원소인 헬륨, 네온, 아르곤과 같은 원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나요? 맞습니다. 바로 비활성 기체라고 했죠. 비활성 기체. 자, 왜 비활성 기체였어요? 네, 이 원소들은 비활성되었다. 즉, 다른 원소들과 반응을 하기 힘든, 활성화되지 않은 기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로에 들어갈 말은 이러한 비활성 기체는 반응성이 작고 그리고 매우 안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살표가 빠졌네요. 그래서 다른 원소와 화학결합을 형성하지 않고 원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헬륨이나 또는 네온, 아르곤과 같은 원소들은 대기 중에서 원자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비활성 기체의 원자 모형에서 우리가 전자 배치를 봤을 때 어떤 특징들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 이 비활성 기체들은 헬륨을 제외하고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채워진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밑에 표를 보게 되면은 먼저 이것들이 어떤 원소인지 써볼까요? 첫 번째, 광고용 기구에 많이 사용하는 이 원소는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2고 전자가 2개 있습니다. 그럼 이 원소는 무슨 원소일까요? 그쵸, 헬륨 원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자 번호 10번 뭐예요? 네, 네온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거 원자 번호 18번에 해당하는 것은 아르곤이겠죠. 자, 이런 비활성 기체들의 전자 배치를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었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온도 이렇게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있고 아르곤도 바깥 전자 껍질에 이렇게 전자가 8개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채워진 상태를 우리가 안정한 전자 배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헬륨은 제외라고 했죠. 자, 우리 원자 모형에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었나요? 네, 2개가 들어갈 수 있었죠. 최대로. 자, 그렇기 때문에 헬륨만 비활성 기체이지만 이렇게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존재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렇게 8개가 채워진 상태일 때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에 있는 옥텟 규칙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옥텟 규칙은
원소들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는 규칙이에요. 여기 써있다시피 이번에 옥텟 규칙을 보면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는 규칙을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안정한 전자 배치는 어떤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 배치인가요? 그쵸? 우리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비활성 기체들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옥텟 규칙이란 18쪽 이외의 원소들이 화학 결합을 통해서 무엇과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는 규칙이다? 네,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는 규칙을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쪽 이외의 원소들이라고 하는 말 왜 들어갔을까요? 이 18쪽 원소들이 바로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이 18쪽 원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원소들이 화학 결합을 통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비활성 기체들은 화학 결합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물론 예외적으로, 정말 아주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우리 수준에서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옥텟 규칙이 여기 우리 선생님이 최외각 전자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우리 이거 쓰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라고 할게요.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몇 개가 되면 안정할까요? 네, 우리 비활성 기체 같은 전자 배치니까 이렇게 8개가 되면 안정하겠죠? 자, 단 예외가 있죠? 헬륨은 이렇게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2개일 때 안정하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만 2개일 때 안정하고 나머지 두 번째부터는 8개가 되면 안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화학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교과서 40쪽과 41쪽에 걸쳐서 두 가지의 화학결합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온 결합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공유 결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결합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형을 통해서도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 이온 결합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이온 결합은 결합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온과 관련이 있어요. 즉,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화학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양이온과 음이온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정리해봤던 내용이 있어요. 뭐였냐면은 여기 학습지 몇 쪽이냐? 6쪽을 보면은 금속은 전자를 잃기 쉽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고 했어요. 그리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기 쉽고 음이온이 되기 쉽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양이온은 무슨 원소가 전자를 잃어서 형성된다? 네,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어서 형성되게 되고, 반면에 음이온은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얻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되어서 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되어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형성이 되어서 맺어지게 되는 화학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다? 네,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원소가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는 원소들을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했고, 따라서 이온 결합의 결과로 결국에 이 원소들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룰 때 이렇게 옥텟 규칙에 따라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의 개수가 8개가 되도록 결합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온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모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교과서 40페이지를 보면 이온 결합의 예시가 2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마그네슘과 산소 사이의 이온 결합이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염화나트륨의 이온 결합 모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염화나트륨의 이온 결합 모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염화나트륨이 뭔가요? 염화나트륨을 화학식으로 쓰면 우리가 NaCl, 나트륨과 염소의 결합으로 쓸 수가 있고, 이 염화나트륨을 우리가 소금이라고 부르죠. 이 소금의 염화나트륨의 화학식을 보니까 나트륨과 염소의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나트륨은 금속인가요? 비금속인가요?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알칼리 금속, 즉 금속이죠. 그럼 염소는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에 위치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염소는 비금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금속 이온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이니까 이 NaCl은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그 결합의 원소들이 금속인가 비금속인가를 통해서 무슨 결합인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형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나트륨 원자는 원자 번호 11번이죠. 그리고 염소는 원자 번호 17번이에요. 나트륨 원자는 일족 원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자과 전자가 1개고, 염소 원자는 몇 족이었어요? 네, 17족 원소였죠.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 7개였죠. 이 나트륨 원자에 있는 원자과 전자 하나가 어디로 이동한다? 네, 염소 원자로 이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 원자랑 염소 원자가 결합을 해서 이렇게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을 형성을 하게 되었고, 이 각각 원자의 원자과 전자를 보니까 나트륨 원자의 원자과 전자 1개가 날아가면서 전자 껍질 하나가 없어졌죠.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몇 개가 됐나요? 네, 8개가 되었죠.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도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8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8개가 되었다. 즉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였기 때문에 이 염화나트륨은 안정적인 화학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을 쓰게 되면은 나트륨은 전자를 몇 개 잃어서 1개 잃어서 비활성 기체인 무역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었다. 이거 지금 전자 몇 개 있어요? 전자가 10개 있으니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염소는 전자를 1개 얻어서 비활성 기체인 무역과 같은 전자 배치, 지금 전자가 몇 개예요? 18개죠. 그러면 원자 번호 18번은 몇 번? 18번은 아르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되었다. 즉 정리하면 양이온, 나트륨 이온, 음이온, 염화이온 이 둘 사이가 결합을 하면서 이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인해서 이온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공유 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온 결합은 양전하와 음전하 사이의 결합이었기 때문에 금속과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이었어요. 근데 이 공유 결합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 원소의 원자 사이에서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화학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설명들을 보면은 원자들이 다른 원자와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유한 전자쌍을 포함해서 무엇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할까요? 네,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함으로써 무엇을 만족시킨다? 옥텟 규칙을 만족시킴으로써
원자들이 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예시가 마찬가지로 교과서 41쪽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예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원자 3개를 가지고 왔어요. 자, 먼저 여기 가운데에 1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이건 무슨 원소일까요? 네, 원자 번호 1번인 수소겠죠? 이거 아직도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는 원자 번호 몇 번? 8번. 8번은 뭐예요? 네, 산소죠. 자, 그러면 이 수소가 비활성 기체인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려면 전자가 몇 개 더 필요해요? 네, 헬륨 원자 번호 2번이니까 전자가 1개 더 필요하죠. 그 다음에 산소는 지금 원자과 전자가 6개인데 비활성 기체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선 전자가 몇 개 더 필요하나요? 그쵸, 2개가 더 필요하죠. 자, 그러니까 이 산소에 부족한 전자 2개, 그리고 수소에 부족한 전자 하나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수소와 산소가 서로 전자를 공유합니다. 어떻게 공유를 하냐? 자, 이렇게 수소가 있죠. 그리고 산소가 있어요. 자, 산소에 수소가 이렇게 전자를 공유를 하면서 결합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다른 수소 하나가 이렇게 전자를 산소와 공유하면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수소와 산소가 서로 공유하게 된 이런 걸 우리가 전자쌍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자쌍. 자,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여기 있는 수소의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몇 개 됐어요? 하나, 2개 되었죠. 여기 있는 수소도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2개가 되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산소도 전자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에서는 원소의 원자 사이에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화학 결합을 하는 것을 이렇게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먼저 물 분자는 우리 H2O죠. 이거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뭐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이제 알면 되죠. 물은 H2O. 자, 그러면 이 물 같은 경우에는 H가 비금속 원소, 산소도 비금속 원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물 분자는 산소 원자 몇 개와 수소 원자 몇 개가 전자쌍을 공유하여 결합을 형성하나요? 네,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가 전자쌍을 공유하여 결합을 형성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소는 자, 이런 비활성 기체인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되고, 산소는 이러한 전자 배치, 즉 전자가 10개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정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은 정말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뭐 EBS 강의든 아니면 선생님이 올리는 이 강의든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열심히 듣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혹시나 하는 걱정하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선생님이 강의 시작할 때 과제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과제를 지금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 친구들은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뭐 따로 제출은 하지 않고 스스로 해보시고 나중에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뭐 대충 잘 안 듣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말을 잘 못 듣고 제출을 하겠죠. 그러니까 한번 선생님이 한번 정말 궁금해서 오늘 과제를 내는지 안 내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과제를 물론 여러분들이 하긴 하지만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순수하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강의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혹시 이 사실을 알더라도 다른 친구들에게는 알려주지 말았으면 해요. 알겠죠? 혹시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과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 영상 끝나고도 시간 충분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양심껏 해보고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맞춰보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어서 밑에 보면은 여러가지 화학 결합이라고 해서 우리 교과서 42쪽과 43쪽에 걸쳐서 화학 결합 모형의 예시가 나와 있어요. 이 표는 우리 책 43쪽에 있는 표니까 같이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플루오리나 리튬, 산화리튬, 암모니아, 메테인 이러한 화합물들이 나와 있는데 먼저 이 화합물들의 화학식을 한번 써볼게요. 플루오리나 리튬은 이렇게 LiF, 산화리튬은 Li2O, 암모니아는 NH3, 메테인은 CH4라고 하는 화합물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플루오리나 리튬은 어떤 구성 원소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리튬이랑 플루오린이겠죠? 그 다음에 산화리튬은 네, 산소랑 리튬부터 씁시다. 리튬이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이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N 뭐예요? 질소죠? 질소와 H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그 다음에 메테인은 네, 탄소 1개와 수소 4개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가지 화합물의 화학결합의 종류를 알려면 우리 그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구성 원소가 금속 원소인지 또는 비금속 원소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가 만나면은 무슨 결합? 이온 결합. 반면에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을 한 경우에는 공유 결합이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죠. 자, 먼저 플루오리나 리튬 같은 경우에는 자, 리튬이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네, 대표적인 알칼리 금속 원소니까 금속이겠죠. 그 다음에 플루오린은 할로겐 원소로 비금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루오리나 리튬은 이온 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산화리튬도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이겠죠. 자, 반면에 암모니아를 봅시다. 질소,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비금속이죠. 수소도 왼쪽에 있지만 예외적으로 비금속인 원소였어요. 그래서 그럼 암모니아는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유 결합. 그 다음에 메테인은 뭘까요? 자, 탄소,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탄소는 대표적인 비금속 원소였습니다. 수소도 비금속이고 따라서 메테인은 무슨 결합? 네, 공유 결합을 하는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성 원소들의 체각 전자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용어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수라고 할게요. 먼저 리튬은 원래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수헬리 3번이죠. 자, 근데 전자를 하나 잃으니까 몇 개가 돼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2개가 되겠죠. 반면에 플루오린은 원래 원자가 전자가 7개였는데 금속으로부터 하나를 받았으니까 8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산화리튬도 리튬은 2개, 산소는 8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를 봅시다. 먼저 질소는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질소는
수웰립의 붕탄칠 7번이죠. 자, 근데 전자쌍을 공유를 하면서 전자 한 개가 채워지면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8개가 될 거예요. 반면에 수소는 원래 한 개였는데 전자가 하나를 공유를 하면서 2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탄소는 전자수가 가장 바깥 껍질의 8개, 수소는 2개가 됩니다. 이렇게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려봐도 좋은데 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우리가 오늘 화학결합 그리고 이온결합, 공유결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정말 줄이고 줄여서 정말 중요한 내용만 요약을 해보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화학결합을 하는 까닭, 원소가 안정해지기 위해서 무엇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려고 한다? 네, 바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만족하는 규칙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옥텟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옥텟 규칙에 의하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수가 몇 개여야 된다? 8개여야 된다 라고 하는 규칙이었죠. 근데 이제 헬륨 같은 경우에만 그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2개였죠. 그래서 그 사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 화학결합 2가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온결합이랑 공유결합 2가지가 있었는데, 이 2가지를 구분을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결합을 하고 있는 원소들을 봤을 때 그 원소들이 금속이냐 아니면 비금속이냐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성 원소가 금속과 비금속이 같이 있으면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어서 이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온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반면에 그 구성 원소들을 보니까 다 비금속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원소들끼리 전자쌍을 공유를 하면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